예쁜 꽃이 만연하게 피는 5월. 여기는 조선대학교 장미공원입니다. 오늘 농인과 농인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멋진 분들이 모이기로 하셨는데요. 아, 저기 오시네요. 가장 먼저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유현서 씨가 도착하셨네요. 미래의 특수교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림님 유현서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분들도 차례로 도착하시는데요. 수어 통역사로 일하고 계신 한태민 씨. 청인과 농인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분이죠. 다음 은두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김정철 씨.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누구보다 확고한 분입니다. 이어서 인공와우를 중간에 제거하신 김신영 씨와 운전 중에 음악 듣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최재윤 씨가 도착하셨네요. 그리고 오늘 이 5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수어언어학과 학과장 최영주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5사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벌써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5분이 자라온 이야기, 그리고 소리를 배워온 과정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농인으로 태어나셨나요? 부모님은 청인이셨고 저도 선천적으로는 청인이었지만 제가 3살 때쯤에 부모님이 부르는 소리에 제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병원에 데려가 청각 검사를 해봤는데 제게 청각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의 언어 치료를 위해 부모님과 저는 서울로 이사했고 제가 3살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덕분에 청인 부모님과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청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광주로 다시 이사했을 때는 수어 사용이 편할 것 같았지만 와우 수술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음성으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언어치료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어 치료를 다닐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리를 내어 말하는 게 정말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 소리를 내기 위해 양치질 후 입을 헹구는 것처럼 물을 입안에 넣고 소리를 내보고 하 소리를 내기 위해 휴지를 입에 대고 연습했는데 소리를 내지 않아도 휴지가 움직여야 했어요. 마 소리는 이렇게 한쪽 코를 막고 길게 소리를 냈고 사와 자의 차이도 구분했는데 휴지를 입에 대고 약하게 불면 자, 강하게 불면 사 이렇게 소리를 구분해서 배웠던 게 기억나네요. 네, 맞아요. 저도 신영 언니처럼 언어 치료를 받았어요. 신영 언니는 가글 하는 것처럼 목의 떨림으로 연습했다고 했는데 저는 막대를 혀에 대고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 연습했어요. 그리고 발음 연습보다는 듣는 연습을 더 많이 했어요. 언어치료 선생님이 입을 가리고 말씀하시면 듣고 어떤 단어인지 구분해야 했어요. 저는 듣기와 말하기 둘 다 연습했죠. 이처럼 농인들의 언어 치료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많은 농인들이 음성으로 소통하기 위해 인공와우 시술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직접 인공와우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와우 수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일반 보청기를 양쪽 귀에 착용하고 자랐어요. 그러던 중 부모님께서 집안 상황이 좀 나아지자 와우 수술을 해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부모님은 저와 음성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조금씩은 듣고 말할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와우 수술을 받으면 잘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수술을 권하셨죠. 처음에 저는 많이 망설였는데 부모님은 물론이고 가족, 친척들이 모두 수술을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전문 대형 병원에서 수술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병원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따르기로 했죠. 병원에서 제가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와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와우 착용 후 처음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팠어요. 그런데 인공와우로 소리를 계속 듣고 나이가 들면서 지금은 인공와우로 소리를 듣고 생활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제가 와우 수술 전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는 크게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음악의 진동에 만족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음악을 듣고 있죠. 저는 제 차가 있어서 운전을 하는데요. 재윤 언니와 비슷한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소리가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나 청인 친구들과 대화할 때 인공와우를 착용하면 의사소통이 잘 돼요. 인공와우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입 모양에 의존해야 해서 대화를 하고 나면 눈도 피로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너무 피곤해요. 와우 수술에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정말 많죠. 인공 와우를 착용하고 축구나 농구 같은 신체 스포츠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충돌로 인해 인공 와우에 충격이 있으면 기계 고장이나 파손으로 뇌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해요. 불편한 점이 많아요. 긍정적 측면은 문을 여닫는 소리나 차의 경적 소리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미미합니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저는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있나요? 혹시 사용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아요. 농인 학생들과 어울리고 수어로 대화하면서 인공와우를 통해 들리는 자동차, 이륜차 등 다양한 소리가 수어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와우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후에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는 제게 인공와우를 다시 착용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착용하려고 보니 배터리가 고장난 거예요. 수리를 하려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엄마가 전화로 문의해보니 수리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다시 인공와우를 사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수리 비용이 개인에게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농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농인들이 언어 치료 과정과 인공와우 사용에 있어서 각자의 고충이 있는데요. 인공와우에 대한 이야기를 속 시원히 들어보기 위해 조선대학교 의성관에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와우 분야의 권위자 조성일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대한청각학회에서 활동하시며 수많은 난청 환자를 진료해 오신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조선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성일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이제 귀와 관련된 모든 질환을 아우르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난청에 맞추어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보청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보청기는 고막을 진동시켜서 중이를 통해 뇌를 통해 소리 전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인공와우는 중이를 거치지 않고 뇌의 정극을 이식해가지고 전기 신호를 바로 청신경에 전달해주는 그런 원리가 다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김신영 씨는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느낀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면 정말 혼란스러워요. 이를테면 큰 행사장이나 콘서트장에서 소음이 있을 때 옆 사람과 대화한다면 소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인공와우가 정말 유용한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다만 저는 자동차 소리 같은 것은 구분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인공와우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음이 우리 뇌에서 인지가 되거든요. 그게 자연적인 소리하고 달라서 처음에 적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재활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자, 인공와우랑 장치는 피부 밑에 심는 전자장치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땅으로 떨치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근데 축구공이 와서 여기 꽉 부딪히면, 특히 애들 같은 경우에 뛰어노니까, 어른들은 덜하지만 그게 외상에 의해서 부딪히면 안에 있는 내부 장치에 뭐 미세한 금이 간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장치가 고장날 수 있죠. 스마트폰을 한번 떨친다 그래서 바로 고장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조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 리스크는 일반인이나 인공와우를 시행받는 환자나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장치가 고장날 수 있어서 재수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환자분에게 비용도 들고 고생도 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조심해서 사용하자,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언어 치료를 받고 청인과 대화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요. 이번엔 수어를 모국어로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는 농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수어에 관심이 생긴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 어떻게 배웠나요? 그리고 수어를 배운 후에 삶이 어떻게 변했나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농학교에 입학했고 학교 생활이 서툴렀죠. 선배들을 만날 때면 서로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수어를 습득하고 배웠죠. 농인 선배들, 농인 친구들과 수어로 대화하는 게 정말 편했어요. 수어로 영상통화하고 수다를 떠는 게 정말 편해요. 청인과 보내는 시간보다 농인들과 함께 수어로 대화할 때가 더 좋아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수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언어 치료에 집중하느라 말하는 연습만 했거든요. 그런데 5학년부터 농인 학생들과 어울리며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체성에 혼란이 좀 있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청인은 음성 언어 환경에서, 농인은 수어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수어도 국어와 같은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하니까 저도 수어를 사용하는 농사회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제 농정체성을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요. 저는 특수학교에 입학했는데 유치부 때부터 선배들이 하는 수어를 보고 자연스럽게 수어를 익히게 되었어요. 수어를 배우면서 농사회에 적응하셨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청인 사회에서 음성 언어를 사용하며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농학교에 진학했는데, 당시에 저는 수어로는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어로 소통이 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부터 꿈이 생겼는데, 저는 음성 언어와 수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농인을 위한 수어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어를 몰랐지만 고등학생 때 특수학교에 입학했어요. 원래 중학교는 일반 학교에 다녔거든요. 특수학교에는 수어 동아리가 있었는데 수어 동아리에서 수어로 소통하는 게 편했어요. 음성 언어로 대화할 때는 입모양을 구분해야 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수어로 대화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이후 제가 20살이 되고 난 후 서울을 오가며 농인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 수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수어도 잘 모르고 서툴렀지만 지금은 수어 실력도 늘고 수어로 대화하는 게 편해요. 내가 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그리고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는 저를 청인으로 생각하셨어요.
제가 2살 때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대요.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고, 검사해보니 의사 선생님은 제가 청각장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와우 수술을 추천해 주셨고, 엄마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3살 때 와우 수술을 받게 해주셨어요. 스스로를 봤을 때 제가 농인일까 아니면 청인일까? 제 정체성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저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농인과 청인의 정체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요. 청인과 농인의 2갈래 길이 있다면 저는 어느 길로 갈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제 정체성은 농인이에요. 하지만 인공와우를 착용한 이후에는 청인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청인보다 농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농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태민님은 청인과 농인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농인은 수어를 사용하고 농사회에서 활동하죠.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글쎄요. 난청이라도 청인과는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왜 농사회에 속한 거지? 이런 생각보다 농인의 이점을 생각해야 해요. 청인 사회에 속하려고 하지 말고 농인의 이점을 생각하고 농정체성을 가지면 좋겠어요. 2개가 병립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와우가 늦은 나이에도 완벽한 퍼포먼스를, 수행력을 보여준다 그러면 수어가 필요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수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농인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이제 언젠가는 극복돼야 되겠죠. 수어를 모르는 청각 장애인에게 수어를 배우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제가 미래의 특수교육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학부모가 청인이고 자녀가 농인이라면 학부모가 복지관이나 수어교육원에서 수어를 배울 수 있게 하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수어를 알려줄 거예요. 자녀가 수어를 몰라도 미래를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 자녀가 어릴 때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수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미래를 위해 수어를 배우는 걸 추천해요.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수어를 배우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태민 씨는 농사회 진입이 늦더라도 배우는 게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수어를 배우는 시기가 늦었더라도 괜찮아요. 농사회 속에서 수어를 배우고 표현해보고 단어를 설명해보면서 조금씩 소통이 되면 시간이 가면서 수어가 늘 수 있어요. 앞으로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요. 농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게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5분의 농인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인공와우를 벗고 수어를 택했고, 누군가는 인공와우와 함께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농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누군가는 두 세계 사이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5사람의 길은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수어는 삶을 지탱하는 언어였고 어떤 선택이든 그 선택은 온전히 각자의 것이었습니다. 수어로 살아가는 삶도, 인공와우로 소리를 찾는 여정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선택입니다.